세 번째 발제로 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준석 현상과 교회 정치, 특별히 이제 교회 안의 문제를 조금 더 좀 내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구조와 정치 및 기독 청년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주제인데요. 특별히 이제 청년 세대들의 어떤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발제를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상임총무님이십니다. 박세론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이준석 현상과 교회 정치라고 하는 주제로 흥미로운 발제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15분 정도 발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청년회 전국연합회라는 곳에서 상임 총무로 일하고 있는 박세론 전도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평신도 청년회 전국연합회이기 때문에 전도사 정체성보다는 일반 청년, 네, 일반 청년이라고 네,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런 청년의 정체성으로 이 연합회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네, 생각한 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준석 현상과 교회 정치라는 이 주제로 목차를 한 4가지 정도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준석 현상, 그리고 교회 정치 현실, 정보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교회 정치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현상으로 사회가 정치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야당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사상 첫 30대 당대표로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준석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젊은 연령대 그리고 20대 남성을 대변하는 공정 담론 그리고 말 잘하는 엘리트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KBS 세대인식 집중 조사에서 20대 남성들이 큰 비율로 불공정한 이 사회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답변한 결과를 보면은 그 공정성 담론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봐야 하고 엘리트의 말 주변보다는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과 관점 등을 더 살펴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청년 이준석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현상이나 20, 30대 돌풍과 같은 현상은 교회 정치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을 중심으로 청년의 교회 정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헌법 검색창에 청년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의민주주의대를 자부하는 역사 있는 장로회 교단인데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총대 구성이라든지 특히 청년을 세우기 위한 특별법이라도 있기를 바랬는데요. 네, 청년이란 단어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교단의 총대가 되려면 우선 지교의 당회원이어야 하고 노예 파송을 받아야 하는데 청년은 당회에 속하지 않으니 당연히 총대가 될 수 없습니다. 당회와 노회, 총회가 뭔지에 대해 알기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회나 총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청년의 전국연합회도 그 평신도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없는 지금 현실이에요. 총회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개 교회마다 청년부의 위치가 그 제각각인 것과 좀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를 좀 더 강조하는 청년회로서 존재하기도 하고 청년교구로 편성되기도 하고 교육부에 속한 청년부서로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와 같이 다양한 존재 방식은 청년의 모호한 정체성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초 독일 복음주의 교회 협의회 총회에서 25세 여성 청년이 의장에 당선되고 연이어 루터교 세계연맹 총회에서 45세 여성 목사가 사무총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기독교 언론들은 앞다퉈 기사화하고 있고 간혹 교계 어른들은 우리도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은 청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를 강조하면서 청년을 동반자로 여기고 시노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PCUSA 같은 경우는 총회 총대와 별도로 선교사, 신학생, 청년, 에큐메니칼 사역자로 이뤄진 자문위원단을 조직하는데 구성원 대부분이 청년입니다. 총회는 표결할 때 먼저 자문위원이 투표하고 총대는 자문위원의 투표 결과를 확인한 후에 투표에 임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청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지난해 총회에서는 149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127명이 17세에서 23세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네, 대만 장로교 PCT라는 곳에서는 청년사역위원회 의장에게 당연직 총대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의장은 보통 청년 중에서 선출되는데 청년 의견이 교단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교단이 청년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청년 중심으로 사역을 기획하고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리더십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리더나 상담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청년 사역 중에서 PCT가 탁월함을 인정받는 부분은 에큐메니칼 활동 지원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의 많은 교단들이 청년을 총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호주 연합교회, 뉴질랜드 장로교, 필리핀 그리스도 연합교회, 대만 장로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교도 청년을 총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등 세계교회의 연합기관들은 총대 선출 시에 반드시 여성, 평신도, 청년층의 할당제를 적용해서 청년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전국연합회는 세계교회가 연대하는 여러 회의에 청년을 파송해야 되는데요. 본교단에서는 파송하지 못하는, 세계교회는 파송하고 우리 교단에는 파송하지 못하는 이 모순을 경험하면서 이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총회 총대의 평균 연령은 102회 때 61.91세, 103회 때 62.17세, 104회 때 62.37세, 105회 때 62.62세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의도 어려워 보입니다. 작년 정치부에서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구하여서 50세 미만의 특별총대 50인을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었는데요. 최근 회의에서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번복했습니다. 총회에서 허락이 된다 해도 실현은 어려워 보입니다. 총회 여성위원회의 모든 노예가 총회 여성위원회에서 모든 노예가 여성 총대 1인 이상을 총회 총대로 파송해달라는 청원이 지난 102회 총회에서 허락이 됐는데요. 강제 효력 없는 권고사항 수준으로 사실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총대 제도가 만약에 실현된다고 해도 우리가 의결 주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른들 가운데서 침묵하고 있어야 할 분위기가 눈에 선합니다. 실제로 개교회 차원에서는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 기구를 따로 두어서 청년들을 의결 주체로 세우는 멋진 교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저조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들이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까요? 저는 구조로부터 소외되었던 역사와 함께 정보로부터도 청년들이 소외됐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주의적이고 반지성적인 한국교회의 풍토에서 청년들은 비판적인 신앙을 갖기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비판적이고 분별력 있는 건강한 신앙이 지향되고 오직 믿음만을 부적처럼 외쳐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부족하고 또 편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읽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지, 어떤 기독 청년이 되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또는 서로 성찰하며 돌아보기에는 예배 참석과 묵상, 찬양, 삶 나눔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신사도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가르침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온라인 매체에는 신앙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교회에 따라 접하는 정보가 너무나 다른 상황 가운데 교단은 청년들이 적절하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교회는 청년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청년들은 충분히 성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한국 교회사적 맥락이라든지 교회, 노예, 총회 구조나 정치, 교계의 소식, 세계교회의 동향, 에큐메니칼 운동가 교회 연대, 창조세계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사례라든지 기독청년 운동의 역사라든지 희년과 경제정, 폭력과 불평등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현장 등등의 다양한 정보 제공은 청년들이 삶과 신앙, 세상과 신앙을 분리시키지 않고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정치에 관심할 수 있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 정보가 제한적인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자리를 마련해 주어도 청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 어린 태도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조개혁은 저변 확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회 정치의 방향성입니다. 교회 정치 자체와 함께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교회 정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지 늘 되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정치와 교회 정치의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 정치는 사회 정치의 민주주의 이념을 넘어선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정치는 그럼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사회에서의 교회 대외 정치는 더 이상 크리스텐덤이나 정교 분리가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받는 생명의 편에 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비주류로서 권력이 없었던 기독교가 크리스텐덤 시대에 이르러 국교가 되고 정치 세력의 중심이 되면서 행했던 많은 과오들을 돌아보며 경계해야 하고, 동시에 세상과 교회를 속과 성으로 나누며 교회가 함께 가야 할 사회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약하고 고통받는 생명에 특히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들 편에 서서 또 불의한 구조에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 정치 또한 특정인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 세력화되는 것을 막고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벽을 깨고 발언하고 있지 못한 이들을 더욱 세워주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정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다음 최다일 목사님께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세론 총무님 감사합니다.